아니었으며 한겨레와 나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리영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3대 군사정권에서 투옥되고 재판을 받았다. 지신 가운데 이처럼 3대 정권에서 연이어 고초를 겪은 일은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작가 이효철은 누구보다 리영이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다. 그의 리영이론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타고난 매사에 못 참아하는 급한 성격, 평복 촌뜨기적 화끈함과 철저성은 오랜 언론계 생활에서 길들여진 특정 기사의 욕심,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고자 하는 의욕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그로 하여금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대변혁기의 한가운데를 감당하게 한 것이다. 리영이는 석방된 뒤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비록 방북 취재가 좌절되었지만 자신의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호응과 성원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한겨레의 구독자가 크게 늘어나고 격려 광고가 이어지는 등 국민 성원이 답지하면서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면도 있었다. 이렇게 또 한 차례 옥고를 치르고서는 또 리영이는 다시 피를 들었다. 그가 깨뜨리고 허울을 벗겨야 할 우상은 도처에 넘쳤다. 마침 사회와 사상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탐구해왔던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 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주제의 글을 쓰기로 했다. 방북 취재 기획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국가보안법 전문에 그 대전제가 객관적 진실검증에 견딜 수 있는가를 반박하면서 제기했던 내용을 논문으로 짜임새 있게 정리했다. 첫째, 휴전선 이북의 지역을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반란을 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가 지배한 지역으로 규정하려면 이 단체가 활동하거나 지배하는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권 또는 행사되었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즉 역사적 근거이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반국가 단체가 지배한다는 그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통치권을 행사해본 역사적 사실이 없다. 헌법이나 그 밖의 선언적 문서에 그렇게 기술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북한의 같은 주장도 무효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 국토를 통치했던 조선 왕조의 계승국가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하에 조선 총독 통치를 계승한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역사적 실적이 없다. 물론 북쪽도 마찬가지다. 리영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에 관한 문제점을 14개 조목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를 처음으로 대등한 정부로 인정한 정치적 결정이다. 또 전두환 정부는 남북 최고 책임자 회의를 갖자고 김일성 주석에 거듭 제의했다. 반국가 단체의 괴수를 어떻게 주석으로 정식 호칭할 수 있는가? 김일성의 국가 권력 구조상의 주석 호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다. 리영이는 역대 대통령이 취해온 조치와 발언록을 샅샅이 뒤져 논증을 제시하면서 유일합법정부의 문제점을 논박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낙 빈틈없는 논증과 논리를 가진 논설이라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리영이의 치열한 삶과 진실에 대한 강력한 욕구는 어떤 박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지식인의 나약성은 리영이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나 자신은 내 삶이 각별히 치열했다거나 지금 치열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안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고 그 흔한 말로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권세와 부적 없는 생활 정도는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다. 곡필 언론인과 기회주의 지식인을 질타하다. 442페이지입니다. 리영이는 1988년 아직 민주화와 분단된 나라의 통일이 요원한 시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거듭 마음에 새겼다.
사숙해온 루신의 글을 읽으면서 맹목적이고 광신적이며 반이성적인 극우 반공주의에 마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의식을 바로잡아준 일이 자신의 전부라고 다짐하면서 이런 책무를 유기하고 있는 기회주의 지식인 곡필 언론인에게 가차없는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리영이가 쏜 관역은 대부분 금제된 영역이었다. 특히 자신의 청춘을 바친 언론계와 후배 지식인들을 향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했다. 언론은 6월 항쟁 이후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식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민주화 운동을 거의 외면하거나 오히려 독재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1988년 한 신문사는 민주화 공원 집단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42.2%, 야당 19.19%, 제야 11%, 여당 10.8%인데 반해 언론은 고작 1~2%였다.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화에 공헌하기는커녕 군부 독재에 협력함으로써 오히려 민주화에 해를 끼쳤다는 결론이다. 리영이는 한국기자협회보가 시류에 따라 15년 만에 월간에서 주간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에서 원고 청탁을 받고 후배 기자들에게 당부, 신문지를 만들지 말고 신문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지난 한 세월 동안 내게는 이 사회에 신문지는 있어도 신문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넋두리를 인쇄한 종이는 내게 조속으로 배달되어 왔지만 새 소식, 가로 열고 신문, 가로 닫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소식이라는 것도 하나같이 권력을 두둔하는 낡은 것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구린내나는 내용물이었다. 그러기에 그따위 종이신문을 만들어내는 신문인들이 감히 언론인을 참칭할 때 나는 그들을 언론인이라고 호칭으로 경멸해 왔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읽어도 잠옷 통쾌한 글이다. 리영이는 신문인들을 겨냥했지만 오늘날에는 방송인들까지 포함해야 할 듯하다. 5년 만에 내게도 한국기자협회보에서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주겠다니 세상도 다소간 달라지는 성쉽다. 이런 전환점에 선 기자들은 몇 가지 반성과 함께 굳은 다짐을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첫째, 흔히 말하는 기자의 부르주아적 관점의 문제다. 지난 군부독재 기간 중 신문사가 정권과 야합한 결과로 각급 기자의 보수는 한국 사회 최고 수준이 되었다. 소득과 생활 수준은 그 사람의 인간적 및 직업, 사회적 관점을 결정한다. 그 시를 예로 작년 여름 노동자들이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일 때 신문 기사가 분쟁 당사자의 어느 쪽을 두둔했던가를 생각하면 된다. 어째서 신문 기자들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민들의 정당한 권리투쟁에 그렇게도 냉담해야 했는가? 둘째는 빼앗은 쪽의 입장이 아닌 빼앗긴 쪽의 입장에 서자는 것이다. 셋째는 권력의 한눈을 팔지 말라는 주문이다. 언론계 출신도 권력 주변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권력이 민주주의적 권력일 경우에는 말이다. 그런데 역대 군인 독재 정권, 그것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군인 독재 정권에 빌붙은 이른바 전직 언론이란 작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하자. 국민의 권리, 특히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가장 교활하고 간악한 짓을 한 것이 당신들의 그 선배들이 아니었던가. 당신들 속에서는 다시는 그런 선배 배신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넷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의화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덮어버리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차원에서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를 포함한 많은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마르크스의 논문 한 편이나 저서 한 권 읽어본 일도 없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진지한 이해 노력도 해보려는 지적 탐구심도 호기심조차 갖지 않고 뭐든지 좌로 가르고 우로 나누는 식의 용공이니 좌경이니 하는 따위의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들의 그 같은 주의화된 단순 사고와 그의 바탕을 둔 기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정신과 육체가 시들어갔는가를 이제는 한 번쯤 반성해 범직하다. 다섯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족의 남북이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당파성에 관해서다. 그리고 그런 보도 자료로 주어지는 행정부, 정보부, 경찰,
군의 발표문을 기사화할 때는 독자적인 판단을 가져달라는 말이다. 그런 종류의 발표문이 흔히 침소봉대, 각색된 것이 많고 심지어 날조된 것조차 있었다는 것을 지난 오랜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바다. 독자 대중에게 그것을 전하는 당신들의 최대한의 과학적 상식적 판단력을 동원하여 그 진실을 규명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고 발표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위하거나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적대 감정을 부채질하는 사조까지 첨부하면서 득이 만면한다면 당신은 타스통신이나 노동신문 기자와 다를 것이 없다. 리영이는 이에 앞서 지식인과 언론인의 기회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1987년 여름의 일이다.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의 조종이 울려 퍼지면서 지식인들은 기회주의 속성을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리영이는 최근 정치 풍향이 바뀐다 싶으니 지식인의 발언이 소연하다. 바람이 거슬 때에는 꼼짝 않고 엎드려 풍향침만 노려보고 있다가 바람 흐름의 조짐이 보이자 너도나도 뛰어나오는 것 같다. 바야흐로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보다. 라면서 지식인들의 비열한 기회주의 속성을 질타했다. 요사이 지식인들은 입을 열었다면 대화합, 타협, 관용, 용사로 시작해서 글을 썼다 하면 아량 이해 불보복, 망각의 미덕을 역설한 설교로 끝난다. 과거사는 과거 속에 묻고 잊어버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제까지 철두철미 반민주적 언행으로 이름났던 어떤 대학 총장이 박종철 군의 위령탑을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그것도 4.19 의거 학생탑 옆에 세울 생각이라는 말까지 하고 나섰으니 이제는 있는 말은 다 나온성 싶다. 민주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나 한 듯이 정세를 호도하고 있음을 본다. 아, 지식인의 기회주의. 풍향계보다 더 재빠른 변신. 우리는 광복 직후 시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변신을 보았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몰락 후 어용 지식인들의 변신도 보았다.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괴로워해야 할 때다. 지금은 준엄한 공리가 강조돼야 할 때지 얼버무릴 때가 아니다. 광주의 비극을 비롯해서 지난 7년 동안 저질러진 모든 큼직한 사건들이 밝혀져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책임이 추궁돼야 할 때다.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민중을 무조건적 관용과 타협이라는 체면술로 다시 잠재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과 민중이 독재의 나무를 흔들어 피해 대가로서 손에 넣은 고귀한 열매를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망을 들어야 할 것이 이른바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이다. 지난날 멀리는 유신체제와 지난 7년간에 걸쳐서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이 놓였던 고달픈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목탁을 자처하는 그들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각 언론기관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언론을 위해서 싸우다가 쫓겨난 수많은 언론인들을 복원해주는 일에서부터 언론기관이 그들의 민주적 번신을 전국민 앞에 입증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관용과 타협, 화합과 망각에 못지않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준엄한 민주주의적 정의가 확립돼야 할 때다. 페어플레이는 그것을 이해하는 상대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공정한 게임을 기대할 수 있다. 네. 11번째 챕터의 마지막 꼭지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파랑곡절의 60년 화갑을 맞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다. 리영이는 국가보안법의 단골 손님이었다. 독재 정권은 걸핏하면 국보법으로 걸어 인신을 구속하고 신념을 판금시켰다. 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것이 시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이 1949년 12월에 제정한 것을 1958년 12월에 다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자유당 단독으로 계약 처리한 이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에서 정권 안보용으로 악용돼 왔다.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모진 족쇄가 되었다. 리영이는 국보법으로 전후 4차례나 구속되는 신선한 삶을 살았다. 이 법률에 의해 누구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고 따라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1989년 12월 호 사회와 사상에 국가보안법 없는 90년대를 위하여라는 장문의 논서를 썼다. 노태우 정권 이른바 공안정국으로 통일,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은 1949년 12월에 공표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폭력 정권 유지를 위해 계약을 거듭한 끝에 오늘과 같은 흉악한 것이 되었다고 전제, 보안법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폭력으로 탄생시킨 정권과 그것을 폭력으로 휘두른 정권들이 폭력으로 몰락했다는 교훈이다. 지금의 정권은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국민적 지지를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믿어진다. 그럴수록 일체의 상식에 어긋나는 국보법을 역사에 묻어버릴 때도 되었다. 둘째, 국민의 지적 수준과 법적 생활의 성숙은 국보법 없이 민주주의적 질서와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정권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국보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보법의 폭력적 집행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른바 공산주의자, 영공분자, 좌익, 극좌, 의식화 등의 낱말로 표시되는 현상에 겁을 집어먹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 세계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어째서 공산주의, 의식화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이론과 사상에 대항할 만한 이론과 사상을 갖지 못했다고 패배를 자인하는 말이다. 극우사상, 국가절대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서만 북쪽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남북 역량관계는 지금 전도되었다. 우익과 정부 당국은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북쪽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한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에서는 열등하다고 주장하는가? 국보법이라는 악법을 놓지 않기 위한 개변이 아니라면 논리적 착오다. 다섯째, 국보법을 휘둘러야 할 필요성이 많다는 것은 이 국가사회에 대중적 공감을 줄 수 없는 모순이 심각할 만큼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는 물론 무엇보다도 경제면에서 부정의 injustices가 너무 많다. 이에 대한 정의의 요구가 기본권의 입장에서는 모두 좌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여섯째, 세계의 전반적 정세는 분명히 반전, 군축, 평화, 협조, 민주화, 인권, 악법 철폐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관성을 지니고 세계화하는 중이다. 이에 대한 관찰은 이미 앞에서 끝난 바 있다. 이 나라 국민, 정부 지도자들도 세계적 조류와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만큼은 정치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으리라 믿는다. 일곱째, 바로 이 세계적 대변혁은 남한에 미쳤듯이 북한에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와 소련과 동유럽보다 더디더라도 전 인류에 대열해서 초연할 수는 없다. 실제로 상당한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 정책의 수정도 분명해 보인다. 남북 문제에 대한 노선도 유연성을 띠게 되었다.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깨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라는 짙은 사형경을 벗고 보자. 그러면 많은 새로운 발견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 없는 90년대와 21세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자. 리영이는 1989년 화갑을 맞았다. 파랑곡절의 60년 생애였다. 그는 이미 한국 지성계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물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부귀는 얻기는 쉬워도 명예와 절이는 지키기 어렵다. 돈을 벌면 권력은 따놓은 당상격으로 천박한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돈만 있으면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전국구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이 한문 전국구는 돈 전자를 썼습니다. 부귀를 누리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명예와 절이는 아무나 이르기 어렵다. 돈을 주고 학위를 따거나 선거를 통해 교육감 등 그럴듯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지만 그 허위와 위선의 가면은 금세 벗겨진다.
진정한 명예와 절이는 오직 청렴한 공사생활과 절차 탁마의 학문, 여기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신념과 기계를 지킬 때만이 얻게 되는 가치다. 리영이는 명예와 절의를 지키면서 포악한 군사 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그의 리영이는 주한 외국 언론인 협회가 준 자유 언론 공로상을 받고 동지 후학들이 뜻을 모아 언론회관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서 리영이 선생 화갑 기념 문집을 받았다. 이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문집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변호사 한승헌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은, 백낙청, 정창열, 임재경, 이부영, 신홍범 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집을 만들었다. 편집위원들은 1980년대의 마지막 해가 서산의 기우는 이때 우리가 참으로 우러르는 리영이 교수께서 화갑을 맡게 되셨으니 벌써?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기 그지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헌정사를 이어갔다. 우린 지금 두동강난 조우의 남과 북에서 기구한 역사의 생채기를 핥고 있는 결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조국의 하나됨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쫓겨나고 잡혀가야 했던 리 교수님의 역정을 되새겨봅니다. 험난한 세속의 광풍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연륜이 이순에 이르게 되오니 오랜 세월 마음을 함께하고 고난을 함께하고 또한 조국의 현실을 더불어 아파해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흠모와 축하를 드립니다. 리 교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성각의 길, 선구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패도의 눈이 먼 자들의 광난이 이 땅을 어지럽힐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추종하면서 제 나름의 변명을 창작하고 있을 때 리 교수님께서는 곱고 바른 선비의 길, 스승의 길을 굳게 지켜오셨습니다. 회갑기념 문집에는 이돈명, 조선대 총장이 이성으로 우상을 부순 지식인의 표상, 송건호,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가 정직한 지식인, 고나의 지식인의 하서를 쓰고 고은 시인이 이 청정한 소나무, 다시 하겠습니다. 고은 시인이 이 청청한 소나무, 신경림 시인이 스스로 길이 되고 다리가 되어의 송시를 썼다. 정창열, 서중석, 박현채, 강만길, 김금수, 정혜구, 장을병, 김세균, 박형준, 배시중, 브루스 커밍스, 조희연, 정운영, 박호성, 백낙청, 최원식, 유홍준, 강순원, 조순경, 이강수, 박원순, 김승수가 각각 한국사, 한국사회, 한미관계, 국제관계, 사회과학, 문화예술, 교육, 여성,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집필했다. 백영서, 한림대 교수, 중국현대사와 정민, 사회와 사상 기획위원이 전환시대의 이성, 리영이 선생의 삶과 사상이란 주제에 인터뷰를 했다. 편집위원회는 리 선생님의 저술 절반을 깊이 있게 분석한 비평적 논문을 청탁할 계획을 가졌으나 워낙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셨기에 적당한 필자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인터뷰 형식을 빌려 그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담자로 선정된 두 사람은 20대와 30대의 리영이 저서, 애독자다. 이들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문집에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리영이는 이제부터 좀 쉬고 싶다. 그동안 하지 못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역정과 연구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대담자가 물었다. 지금처럼 말씀을 듣거나 사진을 뵙고 글을 읽으면 굉장히 근엄하고 도덕적이고 딱딱한 분처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해명 겸 단서를 붙여야겠는데 나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아까 중국혁명이라든가 마오와 같은 혁명가들의 도덕성에 대한 존경을 가지되 나 개인으로는 그와 같은 수준의 도덕성을 내가 실천적으로 유지했다는 말은 절대로 못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나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 일으키게 하고 그래요. 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욕심을 안 가진 덕일 거예요. 출세, 돈, 권세, 향락 등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욕심내 찾아다니는 것 이외의 욕심은 실제로 가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아주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의식이랄까? 아니면 조금은 교만한 탓에 그렇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은 그럼 어떻게 유지했느냐 하면 신김치를 좋아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게 한 비결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평안도에서는 김치를 시게 먹거든요. 반드시 익어서 신김치가 아니면 안 먹어요. 그리고 난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그전엔 아예 고기라는 것을 먹지도 않다가 최근 위궤양이 생긴 이후에 술 먹으면 안주로 고기를 먹지만 그 이전에는 안주로도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과학적이지만 내 신체가 알칼리성일 것이라고 술이 들어가서 산성화됐을지도 모르지만 채식을 주로 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하죠. 12월 6일 열린 화갑기념문집 출판기념회에서 리영이는 오랫동안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가족의 행복에 소홀했던 나는 스스로 늙음을 깨달으면서 가족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뒷날 리영이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치는 5, 6년의 기간에 세계가 경험한 인류사의 대전환을 보면서 느낀 만족과 기쁨이 내 회갑을 맞아 축하를 받는 기쁨보다 몇백 배 컸다고 토로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영희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리영이라고 불리는 걸 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영희 선생 회갑 기념문집 헌정식. 밑에 설명글이 1989년 12월 6일 후학 제자들의 성화로 화갑 기념문집 헌정식이 열렸다. 리영이는 회갑을 계기로 그동안 못한 가족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네, 이렇게 제가 11번째 챕터를 읽었습니다. 11번째 챕터가 좀 길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2번째 동구권의 변혁과 현실 사회주의 패배선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저를 보이게 하는 화면 전환을 못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